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섯 동안에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섯 동안에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증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이게 이제 여성 형태를 갖고 있다 해서 별명을 루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루시는 우리의 조상이다.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24년에 화석이 한 40%가 발견됐어요. 자, 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브라스카에는 뭘 발견했죠? 이빨 한 개. 필드다운이 무슨 조작 사건이었지만 두개골의 일부, 아래 턱뼈 일부. 아주 빈약한 증거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는 화석이 몇 퍼센트 발견했어요?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350만 년 전 것으로 주장했고 양발로 직립보행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머리뼈하고 몸통에 있는 뼈하고 요 다리뼈 보이죠? 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한 주인이라고 여기기가 좀 쉽지 않죠. 이런 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온 내용들입니다. 논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부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주시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긴팔은 뭐와 비슷하대요? 턱은요? 대퇴골은요? 다리는요? 뇌 용량은요?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 해부학자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구조들을 살펴보면서 전부 다 뭐예요? 침팬지나 원숭이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과학계에서 결론 내렸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도 2000년에 보니까 루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시의 무릎에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이제 진화론자들이 루시의 무릎을 볼 때 직립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막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뭐로 걸었다고요? 주먹으로 걸었답니다. 자, 그럼 네 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두 발로 직립했다는 겁니까? 네 발로 걸었다는 거예요. 같은 해에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자, 그것은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이제 화석들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전시해 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뿔사 그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전형적으로 뭐로 걸었다고요?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자, 직립보행했다는 거예요? 네 발로 기었다는 겁니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자바 원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섬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자바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책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조작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여기에 보면 요만큼 머리뼈를 발견한 거예요. 됐습니까? 요 밑으로는 상상입니다. 상상. 그 다음에 뭘 발견했습니까? 대퇴골 하나.
넙다리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요것도 얼마나 떨어져 있었어요?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는데, 하여튼 머리뼈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두덩이 튀어나온 게 보입니까? 예, 눈두덩이가 튀어나왔고, 이마가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섰어요? 약간 기울어졌습니까? 자,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숭이처럼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용량도 작겠죠. 자, 머리뼈를 보니까 누구 닮았어? 원숭이 닮았어. 자, 근데 다리뼈는 보나마나 저도 해부학을 가르치는데 무조건 사람 뼈입니다. 자, 그러면 뭐 했을까요? 직립했겠죠. 머리는 아직 작은 원숭이 머리를 갖고 있고 두 발로 직립했습니다. 자, 그럼 뭐로 얘기할 수 있죠? 중간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그 과학적 접근이 과연 과학적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했다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청년을 제가 일부러 올려놓은 겁니다. 자, 눈두덩이 튀어나왔습니까? 예,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마가 기울어졌습니까? 기울어졌습니다. 혹시 이분이 걸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 장관입니다. 예, 제가 신문에서 너무 닮아서 끌고 왔는데 눈두덩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튀어나왔습니다. 이마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분도 걸었을까요? 자, 이와 같은 것이 과학적 접근이 아니다 해서 진화론자 1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보고서에 보게 되면 자바인은 인간 진화에 대한 어떠한 실마리도 뭐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뭐 아니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인류학자와 교과서들은 자바 원인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에다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올린지 아십니까? 이분. 생각나십니까? 해켈. 알고 봤더니까 해켈의 제자가 누구냐? 두보아라고 하는 이 자바 원인을 발표했던 사람입니다. 해켈도 뭡니까?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올바른 증거를 써야 하는데 무슨 증거를 썼죠? 조작된 증거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제자인 두보아도 사실은 자바 원인이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겁니다. 더 나빴던 것은 뭐냐? 더 나빴던 거는 아까 대퇴골이 있었죠. 사람 뼈에 가까웠죠.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15m 떨어진 뭐예요? 원숭이 닮은 머리뼈하고 조합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보아도 결국은 뭡니까? 그 인생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뭐다? 동물이다. 뭐일 뿐이다. 큰 긴팔 원숭이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호모 에렉투스를 이런 걸 전시합니다. 실제 하석인 양. 근데 실제는 뭐가 발견됐죠? 요까지가 진실입니다. 요거는 조작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보다 미개한 형태로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도 호모 에렉투스는 하나의 새로운 종으로 분류할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으므로 분류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한번 보시죠. 독일의 네안데르탈 계곡에서 첫 발견을 했고요. 네안데르탈인의 하석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많이. 근데 원숭이가
처음에는 머리를 어떻게 그렸어요? 원숭이와 같은 머리 형태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동굴에서 많이 발견이 되면서 내 용량을 측정했더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더 커요? 사람의 평균보다도 한 200cc 정도 더 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낸 겁니다. 이제 더 잘생긴 것도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머리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볼 때 이 그림인데 사람입니까? 중간 단계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2개월만 지나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형태를 갖기 어렵습니다. 완벽한 인간인 겁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적들이 발굴이 되는데 장신구를 썼고 바늘을 사용하고 악기를 연주했고 동굴 벽화를 엄청나게 잘 그렸죠. 나보다도 훨씬 나은. 언어를 사용했고 사람이 죽으면 매장법을 썼습니다. 이게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필입니다. 그런데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연구자에 의하면 세계의 음표들은 틀림없이 온음계적인 표현이며 따라서 현대 음악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자, 이거는 뭐 같습니까?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쭉 살펴보더라도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하석을 현대인과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보행상으로나 걷는 것으로나 활동하는 것으로나 지적인 면이나 언어 능력 면으로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보다 열등하다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오늘날 우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네안데르탈인의 하석 인류가 손으로 만든 것을 보면 미숙하다거나 원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 완벽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눈 두덩이가 좀 돌출이 됐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봤더니까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많이 발굴됐어요. 주로 북부 유럽 쪽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추운 지역이죠? 자, 추운 지역이니까 인상을 많이 쓰게 돼. 근육을 많이 수축하니까 이쪽에 두덩이 좀 더 발달됐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뭡니까 이걸? 마네킹입니다. 박물관에 있는 마네킹.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배가 좀 많이 나오고 쇼다리에 좀 비슷합니다만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제 독일에 있는 네안데르탈인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네안데르탈인의 그 마네킹을 만들어놨어요. 완벽한 뭡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이걸 보고서 누가 중간 단계 하석이라고 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입니다. 1990년대에 타임지에서 여러 번 그 진화론과 창조에 대한 두 진영 간의 그 전쟁,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냐 해서 다루었습니다. 몇 번 특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특집을 실은 이후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타임지에서도. 타임즈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인 정보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뭐에 불과하다고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끔 이제 첫 장의 타임즈 같은 데 보면 편집장의 글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자 중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을 취재했던 기자는 기자가 되기 전
뭐였습니까? 전직 테네시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진화론 내용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엉터리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몇 차례의 타임즈의 진화론 특집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진화론 특집이 여러 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 편집장인 알렉산더가 이와 같은 도전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임즈 같은 데서는 뭡니까? 구독하는 독자들이 반대 의견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내죠. 그럼 실어주거든요. 어떠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반대 글을 보내준 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즈를 읽게 됐을 때 그들이 대부분 뭐 했다는 거예요? 수긍을 했다는 겁니다.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는 것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화론은 언제 폐기됐느냐? 제가 볼 때는 1980년이라 봅니다. 거기에 시카고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다인 출생 150년인가? 그걸 기념하는 학술대회였을 겁니다. 근데 그 학술대회를 다 마치고 학술대회의 전체 대회장이었던 로저 루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학술대회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 논문을 실어서 사이언스지에다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논문을 그대로 지금 스캔해서 일부 앞면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 이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은 뭐 하고 있다고요? 비난받고 있다. 또는 뭐 불타고 있다. 또는 공격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룬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소진화가 대진화로 연장되어 간 증거가 있느냐.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소진화가 축적이 돼서 대진화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 증거가 있느냐. 그걸 주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들의 결론은 뭐란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하석 기록은 전이 하석, 중간 단계 하석을 보여주느냐. 명백히 뭐였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저 루인이 뭐까지 얘기하느냐. 학술대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우리는 모두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왜 이렇게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을 갖고 집으로 갔을까요? 자, 여기에 누가 모였습니까? 진화론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죠?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학술대에서는 뭐를 다뤘죠? 진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다룬 것입니다. 근데 증거는 뭘 지지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느냐? 중간 단계 하석이 없다고 발표자들이 계속 발표를 하니까 그 학술대회장이 거의 멱살 잡고 싸울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던 그와 같은 학술대회가 1980년에 있었습니다. 이미 진화론은 사실은 그때 이미 폐기됐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진화론은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면 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논리적으로 잘못되었을지라도 끝까지 진화가 일어났다고 붙들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생물학자들 전부 이제 화석을 연구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생물학, 생물지리학, 그리고 고생물학에서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인용은 하지만 편견 없이 솔직히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식물화석을 오히려 뭘 지지한다고요? 창조론을 증거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생물학은 진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굳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거죠. 진화론에서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려움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석 기록의 중간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면 중간 단계에 뭐가 없다는 거죠?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생물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가 증명되려면 종과 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중간종의 화석이 꼭 있어야 하는데 고생물학은 그 증거를 뭐하지 못한다?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경 교사들이 쓴 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쓴 논문에서, 책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카툰 이해가 됐습니까? 중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부모로부터, 교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알았는데 교사로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배우고서는 사람에 대한 뭐가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사주는 많은 책들이 거기에 보면 뭘 다루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들에게 세계사 책을 선물하면서 저도 이제 세계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의 첫 장에는 항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읽고 그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이나 교사분들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책들로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책은 사셔서 선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읽고서 토의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사들이 해줘야 할 일은 뭡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뭐로 인식하게 됐습니까? 동물 중에 하나로 인식했는데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부모와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고기 화석을, 이제 화석들을 좀 짧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연대는 진화론적 연대입니다. 누가 주장하는 연대라고요? 진화론자들이 측정한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연대가 뭐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 오래된 화석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화석을 다루면서 뭐 얘기했죠? 진화론이 맞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이 맞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관찰되는 모든 종들하고 화석도 어떨까요? 똑같겠죠. 자, 물고기 화석입니다. 오늘날 물고기하고 똑같습니까? 자, 메기 화석이에요. 자, 이거는 뭘까요? 오늘날 가오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화석입니까? 오징어 화석입니다. 이거는요? 랍스터. 화석인데 똑같습니다. 잠자리 화석입니다. 3억 년 전 거라기래요. 자, 그런데 몇 년, 진화론자들 연대이긴 합니다만 얼마 기간 동안 진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3억 년 동안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바퀴벌레 화석입니다. 이거는요? 딱정벌레. 이거는요? 방패벌레. 뭐처럼 보입니까? 개구리. 개구리 화석. 자, 이쪽에 있는 건 뭐죠? 뱀화석. 거북이 화석. 오늘날 우리가 관찰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화석입니까? 진화론자들이 6,500만 년 전의 화석이라고 하는 박쥐화석이라고 하는데 오늘날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같습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여치? 여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정갈. 이거는요, 파리가 알을 낳는 것까지 지금 그대로 화석이 됐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같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화석이 됐어요? 호박 속에 화석이 된 건데, 송진에 의해서 화석이 된 건데, 두 마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마리가 거미줄 짜고 있는 거예요. 거미 두 마리가 그대로 발견이 된 거. 3천만 년 전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화석 몇 가지를 제가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 고대 화석하고 오늘날 생물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하나의 종에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를 가진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한 예는 결코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뭘 지지합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진화론의 반대는 뭐가 아니라고요? 창조가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뭐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재미있는 정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윌리엄 마스터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화석을 찾는데 놀라운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샌들 화석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삼엽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삼엽충은 언제 화석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죠? 3억 년, 2억 년이에요. 3억 년 전의 화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론자는 사람이 언제 출현했대요? 5천만 년, 500만 년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진화론적으로 보면 시간 간격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샌들에 삼엽충이 끼인 화석이 함께 발견이 됐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뭘까요? 샌들 신고 있는 사람이 뭘 밟았어요? 삼엽충을 밟았기 때문에 이 화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분이 결국은 뭡니까? 이 증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서 뭘 포기한 거예요? 진화론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다고 그분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을 해준 분이 계신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책자 56페이지에 보면 슬라이드가 있는데 제가 보여준 슬라이드 겁니다. 마라석을 얘기했는데요. 여기 있네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과학교과서인데 거기에 화석상의 증거로 진화의 증거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 지층에서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사체를 뭘 통해서요? 화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십만 종의 화석 생물들은 대부분 현존하는 생물들과 그 생김새가 완전히 뭐하지 않다. 이 말도 좀 불충분해요. 완전히 다르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생물의 화석을 조사해 보면 생물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종의 생물 화석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일수록 형태가 어떻대요? 단순하고 종류도 적은 반면 새로운 지층에 발견되는 화석은 뭐예요? 시대적으로 최근 거가 되겠죠. 진화론자들이 말한다면. 자, 그렇다면 최근으로 오면서 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겠죠. 맞습니까?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형태가 뭐예요? 복잡하고 현재 생물과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런 제고입니다. 실제 화석적인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내용들이 만약 그렇다면 진화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세미나에서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연대, 그 연대를 우리가 측정이 과학적인 측정 방법으로 한 거냐 해서 거기에서 다룰 내용입니다만, 자, 진화론자들이 가정하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룡이 살다 죽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뭡니까? 저쪽에 있는 것들이 침식이 되면서 흙이나 돌들이 침식이 되면서 그것들이 여기 와서 사체 위에 퇴적이 되겠죠? 맞습니까? 조금씩 퇴적되면 쌓이겠죠? 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받아서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석이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살던 생물이 죽었어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바로 바닥에 깔아앉나요? 뜹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박테리아들이 와서 완전히 다 분해해버려요. 썩어서 없어지죠? 자, 만약에 이 사체가 깔려가지고 조금씩 깎여가지고 온 것들에 의해서 쌓여서 압력에 의해서 됐다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몇백 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백 년 동안 얘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건 뭐죠? 얘가 썩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갑작스럽게 퇴적물이 와서 덮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산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되지 않는 겁니다. 부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열을 받게 되면 화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석 생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무슨 화석이 많을까요? 육지동물 화석이 많을까요? 바다생물 화석이 많을까요? 바다생물 화석이 대부분입니다. 90%입니다. 육지동물 화석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지동물들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까? 바다생물 화석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자, 위치상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격변이 일어나서 뭐 이런 게 깎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퇴적됩니까? 바다에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래쪽 지층에 있다는 건 뭡니까? 생태적으로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 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화론에서는 조금씩 쌓여가지고 오랜 시간 걸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래쪽 건 오래됐고 위쪽 게 새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쌓일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세미나에서 제가 자세하게 진행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고생대 이런 데 삼엽층이 있죠. 자, 그러면 원시적일까요? 굉장히 고등할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원시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삼엽층 화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삼엽층은 일단 단운입니다. 눈이 몇 수십 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단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느냐? 360도에서 관찰이 다 가능합니다. 등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까지도 다 관찰합니다. 앞을 보면서. 여러 단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삼엽충은 어디에 살죠? 물속에 살죠. 자, 물속에 사는데 물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상이 또렷합니까? 굴절이 됩니까?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예, 삼엽충의 눈을 보게 되면 겹는 렌즈랍니다. 겹는 렌즈를 갖고 있는데 이 겹는 렌즈는 언제 개발이 되느냐?
잠수함의 유리를 개발할 때 개발이 된 겁니다. 잠수함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 굴절에 의해서 상을 또렷이 못 보죠. 그래서 개발한 게 겹는 렌즈예요. 근데 이 겹는 렌즈를 개발하려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페르마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아베의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스넬의 굴절 법칙을 적용하고, 복굴절 결정의 광학에 관하여 이와 같은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만 뭘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겹는 렌즈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유리는 겹는 렌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잠수함 내부에서 이 유리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삼엽증이 이걸 몇 수십 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엽증은 과연 원시적입니까? 바다 생물로서 바다에서 먹이를 보고 정확하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굴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상을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설계돼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볼 때는 이것이 뭐한 거죠? 진화론자들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돼. 뭐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원시적이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설계해서 기능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생물을 만드신 겁니다. 이 질문이 좀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연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세미나에서 연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오늘날 동성연애, 동성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일랜드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했는데요. 대부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법화가 결정이 됐습니까? 법정에서 결정됐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뭐로 결정했습니까? 최초로 국민투표로 실시했습니다. 놀랍죠? 국민투표라는 건 뭡니까?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원래 뭐의 고장이죠? 복음적인 기독교의 고장입니다. 19세기 우리 형제님들 많은 분들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아일랜드 출신이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거기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금 뭘 결정했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국민투표를 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찬성을 했을까요? 80% 이상 찬성했습니다. 결혼은 성별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두 사람에 의해 계약될 수 있다.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에 의해서 결혼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법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동성애와 진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와 진화가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동성행위는 연구된 동물에서 관찰되어 왔다. 동물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포유류로 가면 갈수록 그들의 동성행위는 더욱 잘 관찰된다. 또 다른 사람 동성 연애자가 쓴 책에는 보면 동성애 기원에 대한 이론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요? 진화론적 생물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가? 현대 진화론은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아니라고 말한다. 자, 이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진화론은 인간은 뭐일 뿐이다. 동물이다. 근데 동물들은 뭐를 한다? 동성애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연적인 것이다. 진화론이 이 동성애에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걸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빨리 거기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빨리 형제님 의견을 밝히시오. 그래서 저도 바로 해서 했더니까 거기서 답변이 왔어요. 무슨 라디오 방송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동성애 지지도에 대한 변화를 보십시오. 2007년에는 몇 퍼센트가 지지했습니까? 18%가 지지했습니다. 2013년에는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39%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저번에 서울에서 동성애, 그와 같은 축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연구된 거기에서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큰 변화를 겪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이 1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주님께서 태초부터 어떻게 창조했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 둘이 한 몸을, 그 둘이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부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담 1과 아담 2를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결혼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담 1과 아담 2를 창조해서 결혼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 합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에도 보면 남자와 남자의 성교는 하나님 만드신 육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로 얘기하고 있고 정죄받을, 심판받을 그와 같은 중대한 범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다기보다 좀 놀라운 충격적인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CDC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기구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기구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게이 아시죠? 게이의 에이즈 감염률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이제 잘라온 건데요. 여기 보면 MS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남자와 성교를 한 뭡니까? 남자. 게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HIV 환자라는 건 이제 에이즈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이즈 환자가 총 몇만 명이랍니까? 120만 명인데 그들 중에서 남자와 성교를 한 남자, 게이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49%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에이즈 환자의 절반이 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매년 새로 추가되는 에이즈 환자의 61%가 누구랍니까? 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 내의 모든 남자 중에 게이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답니까? 4%, 이것도 충격적인데. 4%밖에 안 되는 아주 소집단인데 거기에서 에이즈 환자가 얼마 정도 생기는 겁니까? 절반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집단인데 에이즈 환자의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밝힙니까?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게 되면 뭐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까?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죠? 그들의 그릇 됨에 대하여 상당한 뭐를 받았다고요? 보응을 받았다. 결국 에이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이즈 환자가 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소수의 동성애 집단에서 에이즈 환자가 절반 이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를 해본 적이 있죠. 이거 최대한 안 무너뜨리면서 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 가장 쉽게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밑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왜 인간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나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자, 근데 진화론은 뭐만 공격합니까? 이 모든 것의 기초인 창세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공격하게 되면 뭐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영적 전투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헨리 모리스라고 미국의 그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고 이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우리 전도출판사에서도 보면 이분이 우리 모임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강의 상하, 그 다음에 성경에는 해답이 있다. 이런 책들을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를 뺀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남아있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1층이 없는 고층 건물이요, 교각이 없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다리와 같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많이 문제 제시하는 게 뭡니까? 낙태, 가정파괴, 동성애, 안락사, 포르노, 인종차별, 이 모든 거의 근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화론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 한 개 한 개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데요? 진화론을 수용한 결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진화론의 영적인 그와 같은 해악을 깨닫고 진화론에 대해서 이 성경인 진리의 말씀을 갖고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어디만 공격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창조에 대해서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써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통독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는 뭐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로 계시합니까?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뭐에 대해서 계속 심판을 경고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너희들이 왜 죄악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것은 누굴 떠났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 교사된 형제 자매님들이 담당해야 할 그와 같은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니라.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변호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없는 복음을 들을지라도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